자, 그럼 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치네. 예. 자, 그래서 또 룰 오브 썸, 엄지손가락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어기 하면 그냥 PD 컨트롤만 생각하시는데 로봇 쪽에서 제어 방식들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지들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리파이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책에 소개한다거나 다른 데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개념적으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쓸 때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쓸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거의 스트래티지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마틱스 구해서 나는 그냥 세타 디자이어를 구하면 x 값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실제로는 x가 나는 이렇게 움직였으면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쭉 갖다 놓고서 나는 모르겠다, x는 관심이 없다,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쓰는 경우에는 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솔직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x쪽, 그러니까 커티전 스페이스의 움직임은 모르겠고 x에서 세타 디자이어드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세타만 여기로 어떤 형태로든지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x가 직선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그냥 나는 세타 디자이어드 값만 보고 움직이니까 쭉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스트래티지 1 형태로 접근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되겠고요. 대신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런 컨셉으로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가 있으면 이 x가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면 x를 먼저 델타 x를 계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 세타를 계산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델타 x라고 한다면 이 델타 x에 대해서 자코비안 델타 세타를 구하는 것인데 델타 x가 너무 크게 되면 이 정의가 미분의 정의에서 깨지기 때문에 델타 x 자체를 되게 작게 잡아야 되고요. 델타 x를 되게 작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로를 쫓아가는 경로, 궤적, 트래젝토리, 플래닝에 대한 컨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어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경로라는 것들을, 궤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쓰려면 델타 x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 수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델타 x가 되게 작아야 되겠고요. 촘촘히 델타 x를 계산하고 그 델타 x에 맞춰서 자코비안 델타 세타에 의한 델타 세타를 구하는 기법, 이게 바로 자코비안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델타 x가 작아야 되니까 델타 x는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 델타 x를 어떻게 관리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궤적 제어를 하는 부분들하고 또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궤적으로 봐도 좋고 경로로 봐도 좋겠고요. 쉽게 보면 많은 경우에 시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경로 제어 또는 궤적 제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그냥 세타만 가지고 제어해야겠다 하면 그 궤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목표 지점에 가서 각도는 어쨌든 멈춰 있겠죠. 근데 그 중간 과정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쓴 스트래티지 1 형태의 접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코비안을 쓰려면 무조건 델타 x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델타 세타가 자코비안을 토대로 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델타 x를 되게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패스 플래닝 또는 트래젝터리 플래닝의 컨셉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제는 여러분들이 궤적 제어 또는 경로 제어라고 하는 두 가지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제로 보시면 되겠고 많은 산업용 로봇들은 사실 이 컨셉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패스 플래닝 또는 트래젝트 플래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시라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코비안은 델타 x는 무조건 작은 값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세타는 자코비안 인버스의 dx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제어를 하면서 쓰는 거는 미분을 그냥 세타나 x를 미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델타 세타는 자코비안 인버스의 델타 x를 활용할 것이고 델타 x나 델타 세타가 너무 크다면 이 결과가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미분의 정의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델타 x를 되게 좁게 잡아야 되고 패스 플래닝 또는 트래젝토리 플래닝이 필요하다. 이게 이 챕터의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조금씩 더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J 예제에서 보시면 앞서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반복적으로 또 설명은 안 할 텐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는 델타 세타를 구하기 위함이고요. 반드시 인버스를 써야지만 x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야지만 세타가 나와서 새로운 세타는 델타 세타로 결정이 나잖아요. 바로 이 원리,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 인버스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코드 안에도 보시면은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행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 쪽에서 배워 보시면은 어떤 행렬의 경우에는 인버스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버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버터블, 넌 인버터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행렬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가질 수 있으면 인버터블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걸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론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조금 다루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바로 이 인버스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 오늘 수업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의 예제, 작은 예제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다시 거꾸로 던지는 스타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뭔가 왜 이런 진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의 예처럼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무조건 인버스가 필요한데, 바로 이 인버스,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는가 아닌가,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만약에 인버스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우리가 구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트릭 같은 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제가 간단하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서 11, 2, 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2이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랭크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요. 얘에 대한 인버스를 구해보면 인버스가 나오지 않아. 전부 다 인피니시야, 무한대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워닝 매트릭스 이제 싱글라 투 워킹 프리시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워킹 할 수 있는 프리시전, 뭔가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가 나오질 않아 라고 매트릭이 경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버스 자코비안이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인피니스로 가버리든가 아니면은 가비지 값들, 쓰레기 값들, 뭔가 수치 에러가 있을 때 가비지 값들,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럴 때 로봇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 로봇이 패닉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봇이 패닉이 나는 현상이 왜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세타는 인버스 자코비안 곱하기 dx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표현하면 d세타는 자코비안 인버스 델타 x가 되는데,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요. 랭크가 모자르거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방금 전 보신 것처럼 매트릭에서 인피니트 값이 나오죠. 델타 x가 되게 작은 값인데 인피니트 곱해지면 델타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인피니시 되겠죠. 무한대 값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요 만약 스텝에서 델타 세타가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의 값을 현재의 Q1, Q2에다가 더해주기 때문에 제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제어를 하는데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무한대가 돼버려서 인버스가 무한대가 되면 갑자기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가 무한대가 되니 무한대로 제어를 해야 되겠죠. 로봇이 미쳐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자코비안 인버스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버터블 하지 않은 경우에 자코비안 매트릭스 J-1승이 무한대가 돼버리니 각도도 무한대가 돼버리면서 로봇은 갑자기 각도 제어를 하다가 빵 하고 무한대 값으로 제어를 해야 되니 각도가 한 10도 20도였는데 갑자기 무한대로 가라 그러면 에러가 어떻게 됩니까? 에러는 세타 1이 한 방금 전까지 10도 정도였는데 그 다음 스텝에서 세타 K번째 K 플러스 1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에러는 세타 디자이어드 빼기 세타가 역시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토크는 KP2를 계산하면 토크도 무한대가 되겠죠. 로봇이 갑자기 잘 제어를 하는 것 같다가 토크가 무한대로 걸리면서 로봇이 갑자기 빵! 하고 움직입니다. 로봇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다가 어떤 경우에 자코비안 인버스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수치적으로는 무한대가 되거나 가비지 값이 들어가면 얘가 토크가 갑자기 여기서 무한대가 걸리면서 빵! 하고 움직이라고 하니 옆에 있다가 얻어맞겠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애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디 전시회장 같은 데 가면 절대로 로봇 근처에 가지 말아라. 저 로봇은 언제 미칠지 모른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미치는 장면을 저희 집 애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 집 애들은 로봇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시장에 있는 로봇들 근처에 절대 가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걸 또 다른 퀘스천으로 불러보겠습니다. X에 대한 인버스 매트릭스. 우리가 만약에 X값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이제 표현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이 표현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이게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지워야겠네. 이게 훨씬 보기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X값이 만약 도달할 수 없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팔을 뻗쳐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죠. 여기 뭐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위치, 거기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X가 어떤 종류의 X가 주어졌는데 나의 워킹 스페이스, 워킹 볼륨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거를 누가 입력을 넣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해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인버스 키네마틱스도 무한대 뭔가 잘못된 가비지 값들이 나올 거고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걸 풀더라도 자코비안도 당연히 이제 갈 수 없는 위치니까 뭐 자코비안은 델타 X를 구할 텐데 내가 현재 갈 수 없는 데서 델타 X 값이 갑자기 더 못 가는 값들이 계속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로봇의 입장에서는 만족을 할 수 없다 보니 인버스 키네마틱스 값이 미쳐버리겠고 자코비안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더 가라 라고 하면 델타 X 값이 들어와도 델타 세타를 만족을 못하니까 이 경우에 자코비안 활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로봇이 더 갈 수 없는 지점, 근데 델타 X는 계산을 했겠고요. 자코비안 인버스를 토대로 해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델타 세타를 뭔가 계산을 할 텐데 거길 갈 수가 없으니 뭔가 이슈가 생길 텐데 자코비안 매트릭스 써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쓰는 경우에는 갈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결과가 되게 좋지 않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로봇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매트릭 예제에서 보시면은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예제가 Q1, Q2, 인버스 키네마틱스 1.5에 뭐 1.3에 1.3 하고 넣으면 각각의 각도가 나오잖아요. 21도, 46도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갈 수 없는 것, 이 로봇은 팔의 길이가
L1, L2가 각각 1이기 때문에 3의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갈 수 없는 위치로 0, 0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위치들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3의 3. 이때도 갈 수가 없겠죠. 3의 3도 갈 수가 없겠고. 근데 크게 이 경우에는 솔루션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 위험하지는 않게 되겠네요. 근데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로봇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리키면은 그때는 자코비안 인버스도 조금 위험하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도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좀 위험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Q1, Q2가 의미하는 바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로봇이 미쳐버리는, 갈 수 없는 곳을 간다거나 인버스 자코비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도대체 이 경우가 무엇에 해당할까? 그리고 이때 로봇이 미쳐버리는 경우가 자꾸 나타나는데 이유는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산업용 로봇 초창기 때부터 이걸 현상적으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무슨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로봇 분야에서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로봇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 이걸 토대로 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역할을 오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던 용어 몇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리처빌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처빌리티는 뭐냐? 리치, 말 그대로 리치 어디까지 갈 수 있다잖아요. 이거 좀 스펠링이 틀렸네요. 리치이기 때문에 A자를 제가 빼놓은데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리처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팔이 있으면 이 로봇팔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다 갈 것 같은데 절대로 못 가는 것 중에 하나, 로봇팔의 길이에 따라서 자기 원점을 못 가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손을 갖고 어딘가 닿을 것 같은데 등에 어딘가 손에 안 닿는 데 있죠. 이 리처빌리티라는 컨셉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팔의 길이가 있고 얘들의 관절각, 우리 팔은 뒤로 마이너스 각도로 꺾이질 않잖아요. 여기는 갈 수가 없는 위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가려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나 또는 이렇게 뒤집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팔을 가지고 우리가 이 로봇팔이 어디에까지 좌표를 건드릴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들을 리처빌리티라 하고요. 스카라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뭔가 평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생겨 있는 로봇팔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궤적 이 안에 있는 것들의 영역을 건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두 개의 팔의 길이가 같으면 이 지점은 갈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게 많겠죠. 그죠? 팔을 접어서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고요. 이 지점은 이렇게 접어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Q2의 경우에는 180도가 되겠고 Q1은 Q2는 180도여야 되겠고 Q1은 아무거나 다 anything could be possible 이렇게 되겠죠. 이런 컨셉들을 다루는 것들이 리처빌리티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리처빌리티를 만족을 못하는 워킹 스페이스 바깥쪽은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바깥 지점에 로봇팔이 가게 하면 되게 위험한 경우가 생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넌 리처블, 갈 수 없는 점들에 대한 것들을 따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넣어봤는데 얼토당토하는 값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수식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Q2는 요 아크탄젠트를 풀어야 되고 Q1의 경우도 아크탄젠트를 풀어야 되는데 사인과 코사인 값이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문제를 푸시다 보면 사인과 코사인 값이 1이 넘어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넘어간다.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이 2를 넘어간다는 것들은 위에 있는 이런 수식을 풀면서 등장하겠죠. 이런 수식들을 보시면 또 코사인 값이 뭔가 만족을 하는, 코사인은 n 나누기 d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무언가 1보다 크거나 너무 작아서 이 결과물이 음수가 나오면
루트가 음수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허수니까. 이럴 때 사인 코사인 값들이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너무 작거나 하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점을 입력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패닉이 되는가,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유형의 사인 또는 코사인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이거는 리처블 하는 곳이 아니구나, 잘못된 거다 라고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안전장치로.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코비안을 우리가 구했는데 인버스 자코비안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그리고 인버스 자코비안이 여러분들이 선형대소에서 어디까지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버스 무언가 행렬이 있고 이 행렬이 인버터블한데 그 행렬을 정답이 아니라 옵티멀 값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옵티멀로 표현하는 경우도 대부분 행렬식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라든가 랭크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행렬의 인버스 값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A하고 A 인버스를 곱하면 단위 행렬 I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솔루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인버터블한 경우 중에 우리가 옵티멀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도 조금씩 뒤에서 얘기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과목에서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고 안 배우셨으면 선형대수 임모 교수님이죠. 임모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거나 옛날 자료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도대체 과연 왜 중요한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인버스 키네마틱스, 인버스 자코비안 서로 뭔가 친한 관계에 있고요. 유사한 관계에 있고 얘네들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을 리처블하지 않는 경우들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쪼개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첫 내용이 이제 폴스와 포지션에 대한 것도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